일단 그 전에 참 우리가 지난 1년간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상대가 그래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식의 범주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언제나 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를 항상 넘어서서 대처를 하니까 우리가 맨날 지는 것 같아요. 이상이다. 네. 이상이다. 그 국회에 계시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보면 그 비행기가 날라오고 있는 C-17이 날라오고 있는 동안에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던 시기였는데 네. 그때 제가 그 속기록을 봤어요. 김정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기록. 그 안에서도 국방장관은 아직 뭐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던데 현직에 계시면서 얼마나 무력감이 드십니까? 아이 뭐 잠이 안 왔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항상 이 정부는 외교안보를 결정할 때 이렇게 뭘 뻥 터트리듯이 합니다. 항상 이 어떤 세심하게 관리하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 치는 거, 뻥 터트리는 거 이런 걸 워낙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개성공단 폐쇄할 때 어땠습니까? 2시간 전에 기업주들 불러가서 2시간 후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물건 빼내오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럴 시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다 날리게 만들어 뻥 터트렸죠. 작년에 7월 5일 날까지 사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거 없다. 근데 7일 날 가가지고 뻥 터트렸죠. 이번에도 계속 이게 도대체 언제 배치된다는 얘기고 배치되면 바로 전략화되는 거냐. 제가 관심사는 두 가지였어요. 자, 배치라는 것은 기지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기지 조성 공사, 환경영향평가, 측량, 기본설계 아니 내가 보기엔 할 일이 많은데 어떤 목표 시점으로 일을 벌린 거냐. 그러니까 그건 뭐 해봐야 합니다. 답변 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아니 목표 시한도 없냐. 그러면 들어오면 전력화가 바로 군 작전에 투입되는 거냐. 그런데 그것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나 여기서 이제 뭔가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왔다고 봐요. 아, 이 사드가 작전 운용되는 단계가 여러 단계구나. 그 여러 단계로 처음에 지금 얘기한 게 사람들이 배치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전개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전개랑 배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냐. 이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 같은 의미로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무력을 전개했다. 지금 항공모함이 동해에 배치돼 있다고 안 하고 전개했다 그러죠. 또 스텔스기나 뭐 폭격기를 전개했다. 이렇게 리저브 훈련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다 외국에 미국의 비행기가 막 왔다고 할 때 전개됐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배치보다도 전개는 더 군사적 작전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전개라고 갖다 붙이는데 창고에 쌓아두는 걸 전개라고 하지 않아요. 스텔스기가 날라오고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이런 게 다 전개입니다. 그러면 와서 바로 작전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지 뭐 배치라는 거는 계속 눌러 앉아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일단 전개했다 이렇게 하면서 배치와 다르다 이랬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그러면 와서 작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창고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개입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내가 자동차를 주문했어. 그러면은 자동차가 우리 집에 신품이 딱 와 있으면은 이건 배치도 되고 전개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발사대 하나, 뭐 핸들 하나, 타이어 하나, 뭐 창문 하나 이런 식으로 쭉쭉 갖다 놓고 이걸 전개라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이 사드의 이런 식의 전개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미국이 사드에 대해 설명한 건 뭐냐.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전개한 즉시 작전 운용이 가능한 야전형 무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동식이 가능하다. 이동식이 가능하니까 그냥 갖다 놔서 바로 작전해도 된다 이게요. 그 전기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그러면은 성주에 기지 조성이 끝났으면 바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미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몇 달 뒤에 일을 그걸 지금 갖다 놓고 전개라 그러면 알받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래가지고 전개라는 게 창고로 전개했다는 얘기야 또 이게. 자 일단 창고로. 거기서 집도 다 짓기 전에 일단 뭐 가구하고 침대부터 사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집이 완공이 안 됐으니까 옆집 창고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방위 하는 동안에 완전히 쌩까고 모르쇠로 하다가 그 시간에 이미 미국의 수송기는 오산으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아니 그걸 극도의 보안 속에 철통같이 해가지고 창고에 박아놓고 그 다음날 공개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국방위 와가지고 장관은 계속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국회농단을 한 거예요. 그걸 국방위원들이나 뭐 저희 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들은 이거 사실상 허위 위증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최근에 야당들이 사드에 대해 갖는 태도는 모호성 그 자체예요. 그래서 위증으로 이건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야3당이 모여 공조도 하고 대책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어쩐 일인지 큰 야당들은 한편으로 당했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분개는 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질 않아요. 개별 의원들을 만나면 다 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체념적 인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국민의당은 당론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게 아무튼 당론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는 거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뭐 채택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건 아직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3명의 대선 후보가 또 쌓아야 되는 입장이 또 제각각이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인 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드 정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의 한 일단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각 당도 당론이 있다 그러지만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다가온 이 사드에 대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여기에 차분한 어떤 대처를 할 준비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정확히 이런 취약점을 노리고 사드를 목전까지 들이대면서 가져왔어 어떡할래 하고 거꾸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빨리 오겠냐라고 하는 공사를 닦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뭐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준비하는데 얼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핸들 하나 뭐 이렇게 들고 올 줄이야. 사람들이 그래놓고 정계했다. 잡은 거죠. 야, 발사대 2대 갖다 놓고 사드를 정계했다. 난 이런 아니 이걸 갖다가 저기 핸들 하나 갖다 놓고 자동차 정계했다고 우기면 이게 무슨 정계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터트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월요일부터 이상하다고 봤어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사드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반대 목소리가 없었거든? 그러고 문재인 후보가 표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사드에 대한 입장 밝혀라 그래서 월요일 날, 아니 왜 저러지? 그 화요일 날 의원총회를 하는데 자유한국당 동향이 온통 사드더라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은 알고 있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었다고 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텍사스에서 온 거죠. 텍사스에서 온 것이 공개되는 그 시점에 진짜 발진해서 온 거냐 아니면 훨씬 더 그 전부터 왔을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게요. 대략 텍사스에서 날라오면은 군용기니까 한 12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저녁에서 역산을 해 보면은 대략 아침 6시 한국 시간으로 6시에서 10시 사이나 뭐 이렇게 오전에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사드만 이야기하고 제 질문은 있었고 그보다 더 전에 출발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략 자산이고 엄청난 보안과 관리가 요구되는 그야말로 중요 자산이 이동하는데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든가 시간을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따른다고 봅니다. 미국 문서에 따르면 사드가 이번에도 그래서 선보인 거 아닙니까? C-17 글로벌 마스터라고 하는 수송기가 처음으로 오선에 내린 건데, 그게 전용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드 수송을 위한 뭐 전용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작전 배치 시간을 72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텍사스에 있는 포트 블릭스라고 하는 미 육군 훈련장에 배치가 되어 있다가 이게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시간부터 실제로 전개되는 시간까지를 갖다 72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실제로 비행 시간은 뭐 한 10몇 시간이 걸렸겠지만 72시간 전에 한국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에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결정이 내려져서 수송기가 거기로 가 있고 여러 가지 준비자가 거쳐서 그 시스템 일부를 싣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바로 직전에 왜 그 4발의
미사일을 네. 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날라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것보다 아니죠. 훨씬 전에 그건 아닙니다. 훨씬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의 긴박한 상황을 보면 이제 비행기가 뜬 순간부터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유한국당의 난데없는 사드 맹공, 이것이 있고 오후에 이제 황교안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통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미동맹 강화, 사드의 배치의 가속화가 또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드디어 손님이 온 것이죠. 도둑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은 이 약간의 사드의 구성품만 먼저 갖다 놓은 거에 대해서 한미 양국과 정부 여당이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당시에 이제 중국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혐한 시위가 막 확산이 되고 있었고 또 사드에 대한 어떤 중국 내의 모든 관영 매체 언론들이 다 규탄하고 있던 시점에 대한 응답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고 막 그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밀리지 않겠다. 사실 그럴 때쯤이면 보통 국가라면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중국이 흥분을 마했다. 이러다가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가기 전에 어차피 우린 사드를 배치할 거지만 조금 냉각기를 갖고 국가 간에 좀 고조된 감정을 좀 식히자. 원래는 사드를 원활하게 배치를 하고자 하는 순수한 국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기름에 불을 붙여버리는 한마디로 이제 불서프로 들어가는 식으로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저는 우선 첫째는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한미 간의 그 작전을 짰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면 더 쳐버려. 이런 식이죠. 그런 것에다가 국내 정치까지 이제 빨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드의 맹공 그러고 들어온 다음 날 화요일 날 국회 본청합 계단에서 자유한국당이 플랜카드 펴놓고 사드 환영식을 했어요. 화영식이 아니라 환영식. 난 그것도 보고 무슨 군사무기 들어오는 거 환영식 하는 거 나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예사롭지 않은 시츄에이션이에요. 정부, 여당 아주 손발이 척척 맞잖아. 미국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옥식 대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비행 시간 전에 이렇게 한번 이미 인지받았을 것이다. 그런 충분한 기획이 들어간 거고 그럴 때 사드는 군사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무기예요. 그 정치무기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대선이 다가오니까 뭐 야당을 좀 분열시키고 안보 이슈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논의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 다음 정권에서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된 것이고 뭐 할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드를 국방부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있는 거냐? 없어요. 이 군사적 이유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이유 군사적 이유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짱짱이 살아있으면 그렇죠. 정부가 운영하는 건 그렇게 막 지시하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사실은 지금 그런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러니까 시한부 정권인데 그렇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국방부도 나름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말 그대로 로키드 마틴 사와의 관계 때문에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뭐 그런 것인지 하는 국방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국방부는 항상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라든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또 이번에 사드 전개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국방부가 앞서서 의사결정을 한 근데 지금 전례가 이걸 없었고. 황교안 총리가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또 않잖아요. 이제 황교안 정부에서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김관진 안보실장과 이 안보의 어떤 그 핵심 의사결정 그룹들 그러면 항상 그 국방부는 뒤늦게 행동대장 역할만 하고 결정은 항상 청와대에서 먼저 했어요. 그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 내에서 그 기획 그룹들은 계속 가동 중인 것이죠. 저번에 송영길 의원 중국 가니까 어땠습니까? 일주일 뒤에 바로 김관진 실장 미국 갔잖아요. 딱 야당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바로 김관진 실장 미국 가가지고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우린 계속 배치한다. 근데 그렇게 그 과격한 말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야당에서 나온 행동에 대한 견제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중국의 그 반한 시위와 사드 규탄의 물결이 있으니까 긴급 행동을 결행해버리자. 네.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됐는데 저는 한민구 장관 수준이라고 안 봐요. 저 양반은 중요한 회의 있을 때 항상 불출석했어. NSC 그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협정 때도 네. 안 갔어요. 사드 배치 결정 때도 안 갔어요. 네. 예. 오히려 그 밑에 그 저 독일 육군사관학교 후배 김관진 후배 네. 그 직계라인 유재승 정책실장이 거의 총대를 메고 있었고 네. 장관은 뒤늦게 쫓아가기 바쁜 한마디로 말해서 아래 위가 없는데 여기가 바지 장관이네요, 일종의. 바지 장관이고 고용사장이야 이게 예, 바지 예. 사장. 예. 그래서 뭐 이거는 황교안 대응 체제의 집단의 의사 결정이지 국방부의 어떤 그 변수는 오히려 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정권이 곧 바뀔 텐데 네. 거기에 있는 많은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군인들. 예. 이 군인들은 그래도 이게 군사무기가 들어오면 이익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신 걸까요? 아니, 물론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드 뭐 무슨 종교 뭐 이렇게 쓰셨던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흥 종교가 나왔네. 사드 진리교가 사드 진리교. 사드 진리교가 이제 저 제법 틀을 갖춰서 한국 사회에서 마구마구 확산됐어요. 네. 이제 북한 핵미사일로 인한 대한민국의 파국적 결말, 즉 종말론적 사고가 부각되고 거기에 편승해서 나온 신흥 종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묻지마 사드지. 감히 불경하게 물어? 따져? 네. 네. 아니,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되는 거라는데. 미국이 준 선물인데. 네. 그걸 왜 거부해? 이거 안 하는 놈은 다 역적이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순화된 논리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흐름으로 하나의 어떤 집단 의식이 형성돼 있다면 네. 그것은 뭐 구태여 이 어떤 그 뜻있는 군인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저 민주당에 영입된 군 장성들도 지금 사드 배치를 외치고 있는 판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는 진즉에 돌아섰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금 이제 오산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추정컨대 뭐 밝히진 않고 있지만 아마 오산 공기지 내에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어디 그 뭐 경북 그 외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이게 찔끔찔끔 들어온다고. 네. 또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네. 네. 그러면서 그걸 다 이벤트화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일종의 살라미 선수이네요. 살라미 선수. 이번에 발사대 들어왔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엑스밴드 그렇죠, 레이더다. 레이더. 예. 그거 들어온다. 예. 드디어 지휘소 들어왔다. 예. 이래서 이제 저 뇌수, 사드 포대에 그게 들어왔다. 이거 다 이벤트 할 겁니다. 다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다가올수록.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예, 올리는 예. 거죠. 한 방에 안 끝낸다. 원래는 예.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에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걸 예. 다 짜게. 예.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정치적 이벤트로 바꿔. 네. 요게 벌써 의도가 드러났다고 난 봐요. 네. 그러면은 문제는 들여왔는데 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어. 이거를 어찌되었던 그 성주 초전면 소정리에 있는 롯데 골프장, 그거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발사 차량만 보더라도 무게가 40톤인데 한국 최대의 수송 헬기가 이제 치노쿠 그거라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한 5, 6톤 정도 줄에 매달고 가봐야 10톤 못 넘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 천상에 이제 대형 트럭으로 운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주민들이 막으면 그 헬기로 날르면 된다. 그 관련해서 좀 뭐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분해가 가능한 건지. 네. 또 차량 같은 경우는 몸집이 크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다면 이제 주민들을 거의 뭐 차단하고 네. 밀어붙일 것인지 저는 아마 밀어붙이는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거기 산도 거의 해발 680m. 600m가 넘는 네, 네. 거기에 이걸 공수한다? 네.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이거는 상당한 분량은 육로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잘 닦여 있어요.
도로에 들어가는 그 길목만 차단을 하면은 네. 얼마든지 육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운송을 하겠지. 어떤 다른 뭐 굴을 팔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그 낙하산으로 떨어뜨릴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네. 이걸 실전 배치하는데 언제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김종대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상식적인 범주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군사보호시설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날림으로 그냥 한다 치고 네. 우리 정부가 그냥 해주는 거는 도장 폐지하다 만들듯이 그냥 다음날 도장 찍어준다 치고 네. 그래도 뭐 전기 고압시설도 들어와야 되고 뭐도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발전기가 옵니다. 예. 발전기도 그 포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빨리 진행한다. 주민들의 네. 반발을 제외하고 네. 부대에 세팅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 설계를 하는 주체는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측량을 하고 기본 설계를 하는 측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기본 설계도에 의해서 시설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공여가 된 순간부터는 모든 주체는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기본 설계를 하고 그걸 갖다가 배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 제가 한민구 장관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고 네. 미국이 언제 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민구 장관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실제 모를 수가 있어요. 단지 그 4월까지 작전에 투입한다는 거는 그건 뭐냐 하면 한미 당국의 의지예요, 의지. 그러나 실제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공사 소요는 많지 않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니 그 정밀 장비를 야적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그 정비 시설이나 보호 시설도 좀 갖춰서 나름대로 뭔가 그럴듯한 기지가 조성이 돼야지 하루 이틀 배치하는 무기도 아니고 네. 아니 이게 왜 시설 공사가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군사보호구역 문제만 하도 그렇습니다. 그건 성주군하고 다 협의가 끝나야 선포가 가능한 거지 절차상 국방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군사보호구역 지정하는 게 지금 성주군하고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군의 그 기지의 기본 설계가 나온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도 할 수 있고 군사보호시설 군사보호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순서가 이게 다 뒤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방위원회 헛그리고 보니까 그 말을 바꿨던데요, 국방장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국방부가 사실상 토지를 아직은 미군에게 공여가 안 돼 있어요. 곧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토지를 공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니까 우리는 그냥 앞서서 걸림돌만 다 치워놓고 미국이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 이 생각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한국 국방부의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라. 아무리 물어도 모르더라고. 네. 순서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건 그냥 빨리 하려고. 그래서 실제 환경영향 평가가 된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군사보호구역을 실제로 지정하는 업무라기보다는 그걸 빨리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비춰집니다. 네. 아까 성주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지금 성주 군수나 이분들은 입장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지금 뭐 군사 보호 지역 지정 문제에 관해서 성주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군수 처음에 성산포대로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들도 반대를 했다가 네. 이게 골프장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이제 찬성 쪽으로 이제 돌아섰어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네. 근데 이게 행정구역상 롯데 골프장이 김천시가 아니라 성주군에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인구 밀집 지역은 김천시에도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김천시가 이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관할권이 없는 거죠. 네. 김천시가 바로 골프장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김천 혁신도시가 바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주는 거기서 골프장에서 17km 떨어진데 성주 읍내가 있는데 네. 여기 거주하는 인구가 2만 4천 명이에요. 네.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성주군청 관할이지만 그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땐 누가 뭐래도 김천이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죠. 성주군은 오히려 이런 초전면 골프장으로
기지를 쫓아낸 걸로서 본인들의 일은 다 했다. 이제 빨리빨리 갖다 놔라.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주군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성주군청 앞에서는 성주 주민들이 지금도 촛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려보니까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주 대체위가 해산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처음엔 성산포대를 막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게 롯데골프장으로 부지가 옮겨진 이후에도 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성주는 물론이고 뭐 또 롯데골프장이든 성산포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라는. 아니 근데 어쨌든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는 거죠. 군수가 그 도장에 동의를 해주냐 마냐가 또 있으니까. 저는 동의할 걸로 봅니다. 예. 이미 그렇게 하려고 지난해부터 방향을 다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몇 가지 보상책 이런 거 꺼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주민들 또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러면서 그걸 이제 또 이제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변질시키는 이런 형태의 어떤 가능성이 사실 뭐 지금 시기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내일 결정이 나고 나면 60일 후에 대통령이 바뀔 텐데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논의 중이고 네. 아직 그래도 배치하려면 4월 5월쯤 되면 그때는 아직 이제 신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단 핸들이든 바퀴든 뭐가 왔어요. 네. 계속 올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물릴 수 있느냐라고 이거죠. 하는 겁니다. 자, 상품을 배달을 했는데 완성품을 만들어 배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구성품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딘가에 배치를 해놓고 묵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심코 포장지를 뜯어버린 겁니다. 반품하기에는 이제 난처한. 그래서 아니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열쇠 꽂아서 한번 돌려보는 순간 중고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번 타보고 살라고 나는 무심코 그렇게 한번 시승만 했을 뿐인데 벌써 저기 쑤셨으니까 이거 물리려면 페널티 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지금 들어오는 것도 중고예요. 미 육군이 쓰던 거예요. 쓰던 거. 텍사스 쓰던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사온 물건은 아니니까 그거는 그런다 치고. 그랬을 때 진짜 물리기가 쉽지 물릴 않을 수 거예요. 있냐.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갖다 놓은 거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서두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 누가 되든지 들어서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 어려움은 그러니까 새 정부에 가서 차기 정부가 검토하자. 제가 무수히 많이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이 왜 안 맞느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막아야 됩니다. 차기 정부에 가가지고 결정하면 때가 늦습니다. 그 차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 반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가만 놓고 뭐 들어올람 들어오고 말란 말고 뭐 어디 갖다 놓고 이러는데 그거 눈 뜨고 다 보고 있다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식으로 그냥 소극적인 결정이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실제 결정도 못하고 텀태기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도 야권의 후보들이 배치를 반대한다고 선언한다 손 치더라도 국방부는 싫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사실상 뭐 이것을 완력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태도라도 분명히 하자 이 얘기지. 뭐 대선 후보가 가가지고 그걸 몸으로 막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법에 고발해서 막겠습니까? 그거 하고 아랑곳 없이 들어오는데. 그 대신 의지와 태도만이라도 분명히 해야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어서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지지자나 많은 국민들이 사드가 한반도에 없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 강하고 선거 기간에 또 공약화되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철회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할 건 없죠. 이론상으로. 그 관련해서요. 소파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기지 지금 공유가 완료가 안 된 상태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굉장히 2달 안에는 되겠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지 공유가 예를 들면 기지 공유도 완료가 됐고 대선 전에 그리고 사드 시스템까지도 성주 그 골프장에 배치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완료가 됐다. 그럼 완전히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소파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소파 규정 2조 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느 일방이 원할 경우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합의를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끝났어도 차기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하는 문제다. 그래서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재검토하자. 할 수 있는 근데 법적인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염려하는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냐. 미국이 그냥 너희 나가라 그런다고 사드 그냥 들고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 법적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규정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일단 그걸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 쪽에서 차기 정부가 요구를 하면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그 소파 규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뭐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중국 정상회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남북 관계도 새로운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소파 규정을 따라서 한미 간에 재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사표현은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왜냐하면 그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지금 그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 정부를 견제하고 거기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음 한국 정부는 이걸 재검토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공약을 내고 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지금 과도 정부가 원한다 해서 막 시스템을 보내줄 것이 아니라 다음 한국 정부는 재검토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재검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냥 맹놓고 있다가 보면은 뜬금없이 재검토해서 다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강대국이 아닌데 사실은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명분을 지금부터 축적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죠. 정국식 대표가 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IMF 때를 보죠. 우리가 IMF 때 구제 금융을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시기에 받은 겁니다. 2007년 12월이었어요. 1997년. 네, 199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에서 생각하니까 돈 꿔주면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갚아야 돼. 그다음에 IMF가 요구하는 한국의 경제개혁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구조조정, 정부지출 축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될 사람은 다음 대선 후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IMF가 누굴 찾아왔느냐. 대선 후보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이 합의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이래서 그때 이인재, 이회창, 김대중 3인의 동의를 받고 구제금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정부가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사드 문제를 보자고. 하나는 경제 문제지만 똑같은 거거든. 안보 문제 IMF니까. 경제도 연관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그 한미 관계의 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정부가 대못을 받고 나간다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등이 나서가지고 나 그건 못 받는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미국은 오히려 지금 사드 배치를 연기해야 돼. 이것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 반대로 갔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미동맹이 친박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한국 정부와 동맹이 아니에요. 정부 대 정부 동맹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집권 세력, 권력자들끼리 그 정치 기획에 맞는 동맹을 해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금 친박 사령부가 돼버렸어요. 다음 정부를 못 믿는다고 대목질하고 알박기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한미동맹이라 그러면은 아니 무슨 동맹이 시한부 인생같이 그러면 박근혜 정부만 하고 말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용인한다는 계산이 있은 겁니다. 그러지 않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자꾸 우리는 한미동맹에 물론 힘의 균형을 볼 때만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상황 한계가 있는 거고 좀 종속적인 측면도 강하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라는 게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더더욱더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야권에 있는 정당들이나 대선 후보는 미국한테 얘기할 만한 충분한 우리가 발언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제안했을 때 이건 한국의 국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이 수혜자가 되는데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중국에 보복했다는 거고. 그러면 사드 문제 관련해서 그걸 만들고 갖다 놓겠다고 하고 운영할 주체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중국의 양해를 구해와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실패했고 그에 따라서 한국이 피해를 보는 만큼 동맹국인 한국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일단 이 절차를 중단하자. 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차기 한국 정부와 새로운 한미 공조 체계를 세우자. 아니 이게 정부 좌파의 건지. 아니 그리고 이런 정도 그런 면에서 중국의 행동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주체는 미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은 미국한테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진짜 이렇게 할 거냐 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행동은 한국의 성주라는 특정 지역만 딱 한정해가지고 들들들들 볶아대고 있단 말이야. 한국 정부만.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유학생, 중소상인, 기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사드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를 자꾸 들들들들들들 볶아.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가지고 대국답지 못하다. 아니 이거는 한미일 MD로 간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대. 그러면 그 자체를 공격해라. 한미일 MD를. 왜 한국의 그 성주 하나만 갖고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에다가 한국 기업의 불매운동에다가 아니 무슨 쪼잔하게 그거 하나만 하려면 다 하든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야지 너무 감정적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저도 그쪽에다 대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들끼리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오로지 한국 힘없는 우리만 양쪽에서 둘둘 볶아대는데 미국의 얘기는 뭡니까? 중국의 압력에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보겠다. 한국 정부를 지켜보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저희 안 밀립니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중국은 또 한국에 대해 가지고 니들 안보에 도움도 안 되고 백해무익한 거 왜 배치하는지 두고 보겠다.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등이 터질 지경이 된 게 이겁니다. 이 강대국들이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한국을 전부 개돼지로 보는 거야 이게. 우리 MD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잘 모르는 군사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국민들이 다 높은 건 아니니까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어차피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전작권도 미국이 있고 또 핵우산 뭐 이런 거 안에서 다 군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MD 체제라고 하는 것에서 방어를 같이 받으면 훨씬 뭐 나쁠 건 없는 거 아니냐. 그거에 이렇게까지 막 그 사드가 들어오면 MD 체제에 편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불을 토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평양사에 가서 지금 이 사드의 운용 개념과 지휘 통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우리 국방부와 정반대 설명을 합니다. 태평양사에 수행했던 미군 장성 설명은 이겁니다. 자, 봐라. 우리 GPS 자동차로 내 위치 어떻게 하냐. 위성 세대가 쏴줘서 그걸 삼각측량에 내 위치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늘로 날아오는 표적은 어떻게 잡냐. 지상의 레이더 3군데서 이렇게 쏴줘야 정확도가 높아지고 식별이 된다. 그러면 일본의 X밴드 레이더 2대가 있는데 한국하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탐지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한 8배 정도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진대.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그리고 이것만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 말대로 앞으로 추가 자산이 들어온다.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정찰기. 이게 들어와서 이 데이터까지도 다 이 하늘로 날아오는 표적을 감시망을 촘촘하게 갖추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드는 그 거대한 아키텍처의 한 점, 구성 부분에 불과한 거고 문제는 이 아키텍처 자체가 문제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미사일 방어의 구체적인 상위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은 한미일이 전략 자산을 통합해서 이 미사일 방어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체제로 이 대한민국 안보 체제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김광진 그게 뭐가 의원님의 나쁘냐는 질문은 그게 뭐가 나쁘냐 이제. 그래서 뭐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나쁘냐. 우리가 촘촘하게 보고 뭐 하면 좋은 거 아니냐.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인데 요거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정말 방어적인 실효성이 있으면 검토해봐야죠. 득실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사이에 무슨 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슨 뭐 큰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 넘으면 다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히 막 짜놔도 북한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천하는 거예요. 예. 근데 동해에 넘어 있는 일본은 다르죠. 태평양 넘어에 있는 미국은 또 얼마나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렇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군사적인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그때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의 굉장한 압박을 이겨내고 함정으로 설득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이건 와서 한번 봐라. 이게 한국적 현실에서 이게 미사일 디펜스가 가능한 거냐. 그걸 하지 말고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가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북한하고 협상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 예,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질문이 계속 날라올 거라는 걸 저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때보다 이제 안보 상황이 훨씬 더 네네. 악화되어 있고 지금 북한하고 협상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네. 안보적 조치가 우선적인 조치로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드 체계는 북한을 우리가 관리하는 국제공조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동안에 그 우리한테 사실상 경쟁국이었던 일본과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국제관계에 심대한 변혁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인데 사드 배치 찬성합니까? 그럼 요즘 5, 60%가 찬성해요. 예. 그러면 일본하고 동맹 맺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8, 90%가 반대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입니다. 네, 네. 똑같은 질문에 표리 관계를 이루는 다른 측면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이 바뀌고 어느새 어떤 세력권을 형성해서 중국과 이제 대치하는 국면으로 가는 이 국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반응이 재밌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나이니까 일본 기자들이 아베 신조 총리나 그게 이제 그 박영상한테 물어보죠. 지금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좀 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건 두 나라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 그래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걸 뭐 양자 간의 문제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라든지 제3자 멘트는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양자 간의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환영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이 담겨 있는 거죠. 핵심은 그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일본 방위를 위한 조기 경보 역할을 한다는 그럼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드의 의미를 전략적인 그 본질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단순화해서 대한민국 방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만 따져나가면은 여타의 손실 부분 대차대조표가 안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무슨 방어 개념이 공격자의 의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방어 개념을 먼저 확정합니까? 그러면 공격자인 북한 입장에서는 우회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소용없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북한의 공격 의지를 이 사드로 상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네. 오히려 북한은 더 진화되고 다양한 미사일 위협을 구사한다. 그랬을 때 안보의 공백은 계속 확대된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수 없는 무기라면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손실이나 이익을 계산해서 결정해도 충분하다. 네.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아직 실전 배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북한의 핵태세와 핵교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 후에 전체적인 방어 개념을 유연하게 가져가도 늦지 않을 거를 지금 다 확정해버리는 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아주 우매한 군사 전략이고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는 거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또 질문드리면 그 소파 협정상 뭐 기계는 미국이 갖고 오는 거고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뭐 제공한다. 시설과 돼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야 뭐 이제 바꿔서 이미 했다 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우리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비용과 그 장비 자산에 대한 운영은 미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비 분담금 중에 연합방위력 증강 항목이 있습니다. CDF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군수지원비라는 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뭐 쓸 데가 없어 남아돌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자금에서 일부 그 운영비를 미국이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의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그걸 전용할 가능성이 미국이 재량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재량 지출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할 수가 그러면 있다. 이 이후에도 국회 국방이나 이런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 방위비 분담금을 국회에서 관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없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근데 그 1년간 연간 1기의 사드 포대 운영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 보통 한 100에서 2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김용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으로 그중에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미국이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